이렇게 너무 떨리다가 날씨는 내가 넘어가지. 연락했구나 하지 말아야지. 아니 근데 수첩으로 가든지 그래. 거기도 사무총이요. 아니 이렇게 분리시켜놓는 건 아니지. 분리시켜놓는 아니 여기는 이렇게 이해찬 당대표의 속개서는 더불어민주당 제34차 최고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34차 최고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이해찬 당대표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예산안 처리 시한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30일까지가 예결기가 좀 가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탑승밖에 남지 않았는데 마지막까지 민생, 일자리, 평화를 위해서 총력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예산안은 편성도 중요하지만 내년에 바로 집행을 조기하도록 정부에서도 잘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편성과 더불어서 정부에게 내년 조기 집행을 할 수 있는 준비를 해줄 것을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그 막바지만 중요한 법들, 윤창호법이라든가 유치원 3법이라든가 아동수당 등 이런 민생보관 처리에도 안전을 기하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어제는 의미 있는 남북 간의 남북철도 공동조사에 대해서 대북 제재가 면제가 되는 아주 의미 있는 결정이 있었습니다. 유엔과 미국에서도
제재를 면제하는 결정을 했습니다. 아마 이게 처음으로 제재 면제한 첫 사례가 될 텐데 이것이 계기가 돼서 다른 제재도 좀 더 완화되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한미 공동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서 대화를 하고 설득을 꾸준히 한 성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다른 분야에서도 이렇게 서로 충분히 설득하고 대화하는 그런 노력, 일들을 계속해서 해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G20 정상회의를 해서 중국을 통해서 2주 동안 외교활동을 하시게 됩니다. 아마 한미 정상회담이 그 과정에서 열릴 가능성이 매우 큰데 미국을 잘 설득을 해서 국내회담에 좋은 성과를 내도록 설득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청와대에서도 각별하게 준비를 하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아무쪼록 한미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당으로서도 최대한 노력을 아끼지 않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영표 원내대표의 발언이겠습니다. 네, 내년 예산안 처리를 위한 법정 기한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주말도 반납하고 강행군을 하고 있는 이들 소위에 여야 의원님들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어제까지 9개 상임위 예산에 대한 심사가 끝났습니다. 그러나 법정 기한을 생각하면 예산안을 처리하기에 시간이 너무나 빠듯합니다. 이번 주 내에 예산안 심사가 마무리되어야 법정 기한인 12월 2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예산 심사 과정에서 남북협력기금 예산과 일자리 예산에 대해서 야당이 심사를 보류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합니다. 내년도 남북협력기금 예산은 1조 977억 원으로 지난 정부 5년간 평균인 1조 2천억보다 작은 규모입니다. 삭감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에서 이렇게 남북협력기금, 남북관계에 관련한 예산은 반드시 깎아야겠다고 하는 것은 최근의 남북관계와 앞으로 여러 전개될 상황을 고려할 때 타당하지 않습니다. 또 일자리 예산도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전체 예산의 80%인 일자리 예산 23조 중에서 84%인 20조 원은 민간 부분 일자리 지원과 실업급여 등 고정적으로 편성하는 사업 예산입니다. 직접 일자리 창출 예산은 3조 8천억에 불과합니다. 결코 많지 않습니다. 이렇게 야당에서 남북 관계 예산, 일자리 창출 예산만은 반드시 삭감하겠다고 하는 주장으로 이렇게 예산 심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지 못한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이 예산들은 필요한 예산이고 그래서 야당이 이렇게 발목 잡기를 그만했으면 합니다. 어제 주말 KT 아현지사 통신구 화재로 통신 대란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서대문, 마포, 중구, 은평구 일대에서 통신 장애가 발생하고 금융 서비스가 마비되어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카드 결제가 안 되는 탓에 지역 주민들도 주말 장사를 망쳤다고 합니다. 아직 완벽하게 복구되지 않아 오늘도 시민들의 불편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신속한 복구입니다. KT는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통신망과 결제망을 조속히 정상화시키기 바랍니다. 피해를 본 시민, 상인들에 대한 보상도 차질 없이 진행해야 합니다. IT 강국이라는 우리나라에서 왜 이런
점진적 사고가 발생했는지 철저히 분석해봐야 합니다. 17만 개의 유선 회로와 방 케이블 200개가 통과하는 주요 통신시설에 변변한 소화 장비도 없고 백업 통신망도 없다는 것은 정말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1994년 종로 통신구 화재, 2000년 여의도 통신구 화재로 큰 피해를 봤는데도 또다시 비슷한 사고가 발생한 것은 관리 시스템 미비라고밖에 할 수 없습니다. 정부는 전국의 주요 통신시설 관리 체계를 재점검해 주기 바랍니다. 또한 지하 통신망에 대한 화재 관리 시스템도 전면적으로 손봐야 합니다. 소방법 규정에 허점이 있다면 법을 바꿔서라도 국가 기반 시설에 준하는 수준의 화재, 재난 대비 시스템을 갖춰야 합니다. 철저한 대책 마련으로 다시는 소일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박주민 최고위원의 발언입니다. 예. 그동안 대법원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에 판사들에 대한 인사자료 차원에서 개별 판사들에 대해서 조사는 하고 있지만 소위 블랙리스트라는 것을 만들거나 그 리스트에 기반하여 불이익을 준 바는 없다는 입장을 반복하여 밝혀왔습니다. 실제로 세 차례에 걸친 진상조사에서도 블랙리스트 형태의 문건이 발견된 바 없다고 말하기까지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난 6일 검찰의 압수수색 결과 법원이 근처의 캐비넷에서 무리법관 보고라는 문건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이 문건은 매년 1월에 작성되어 왔고 실제로 이 문건에 이름이 오른 법관들은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당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더 나아가 김동진 부장판사의 경우에는 우울증 증세가 없고 우울증 약을 복용한 바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불안 증세가 있다라는 식의 기재가 되어 있고 이것을 대법원에게 보고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고 합니다. 사실상 허위로 사실을 조작하여 문건을 만든 것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대법원이 없었다고 한 블랙리스트 문건이 검찰의 수사 결과를 통해서 나온 이상 그동안 진행되었던 대법원의 자체 조사가 부실하거나 더 나아가 진실을 은폐하기 위한 왜곡 조사였다는 의심을 떨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철저한 수사와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비판적인 판사에게 불이익을 주고 더 나아가 특정 판사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기 위해 허위로 사실을 왜곡한 보고서를 만들기도 했을 정도로 도덕적으로 타락한 법원에게 스스로에 대한 개혁을 맡길 수는 없을 것입니다. 입법부가 특별재판부 설치, 탄핵 등으로 사법농단에 대한 진실을 규명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법원개혁을 위해 나서야 할 때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짧게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당에서는 당원들의 목소리를 듣는 행사를 했습니다. 어제 찾아오신 기자분들도 많으셨지만 제가 비공개로 진행했고 이후에 몇 가지 내용에 대해서는 따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 그래서 이 기회를 들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원분들이 직접 여러 가지 의사를 밝혀주셨는데요. 당원들에 대한 교육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주고 노력을 해달라는 말씀도 많으셨고 당원들과 소통이 가능한 플랫폼 설치에 대한 요구도 많으셨습니다. 실제로 피드백이 가능한 그런 플랫폼 설치들을 많이 요구하셨습니다. 저희들은 이런 당원분들의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이후에 당원분들이 요구하셨던 사항들이 반영된 그런 당의 현대화를 위해서 더욱더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광원 최고위원의 발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홍영표 원내대표님 말씀하셨습니다만 통신시설 안전 지금보다 훨씬 강화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데요. 더구나 그 시설은 사내에 있는 시설이었는데 회사에 어떤 결정적 손해를 가져다 줄 뿐만 아니라 고객들에게도 손해를 가져다 주고 국가적으로도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단순히 지금 마련되어 있는 그런 기준 500m 이상일 때만 보안 조치를 하도록 돼 있다는 것은 최소한의 기준이니까 KT 스스로도 엄격한 자체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고 법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통계, 그러니까 1분위 소득자와 5분위 소득자 간의 소득 격차가 커졌다 하는 그 통계 지표를 바탕으로 해서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폐기해야 된다는 그런 다소 억지스러운 주장들이 있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국민들은 이미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명령을 한 겁니다. 촛불 혁명을 통해서. 지금 그 정책을 추진한 지는 이제 1년 정도 됐고요. 예산을 제대로 반영하는 것은 사실 내년 예산부터 반영이 될 겁니다. 물론 소득주도 성장 정책과 관련해서 여러 정책들이 있었죠. 아동수당, 기초연금, 또 국민건강보험, 보장상 등등 여러 가지 정책들이 물론 있었습니다만 그것이 본격적으로 어떻게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한 것인데 지금 1분위 소득자와 5분위 소득자 임금소득을 비교했을 때 임금소득뿐만 아니라 이전소득 여러 가지 소득을 비교했을 때 굉장히 유의미한 통계가 있습니다. 상용직 취업자 수는 매월 20-30만 명씩 늘었다는 거예요. 올 7월부터 9월 사이에. 임시직, 일용직 근로자는 각각 10만 명씩 감소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좋은 일자리는 늘고 나쁜 일자리는 줄고 있는 하나의 패턴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경제 정책 그러니까 기조를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는 그 목표에 부합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1분위와 5분위 소득 격차가 심해졌다는 건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거기에 역행하는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다수의 현상들은 우리가 가고자 하는 방향에 맞춰서 지금 일어나는 거죠. 소득이 동반 상승하고 격차 해소가 줄어드는 것이 같이 발생하면 좋지만 소득이 상승하는 2, 3, 4분위, 2, 3, 4, 5분위가 있고 소득이 다소 일시적으로 주는 1분위가 있는데 1분위와 5분위 비교만을 가지고 이 정책을 폐기하라고 얘기하는 것은 무리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요. 특히 이제 앞으로 봐야 될 것은 우리가 지난 97년, 2008년 두 번의 외환위기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임금을 적게 주는 그런 영양 전략을 써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가계 소득 증가율은 낮고 기업 소득 증가율은 높아지는 그러니까 점점 벌어지는 현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쯤 기업 소득 증가율과 가계 소득 증가율이 어떤 변화가 왔는지 얼마나 좁혀졌는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 3, 4분위 중간층이 얼마나 더 강해졌는지 이 부분도 유의해서 볼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답은 명확합니다. 1분위 소득자들의 소득을 늘려주는 것인데요. 이것은 뭐냐면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보강해야 될 지표지 1분위 소득자가 소득이 5분위가 줄어들었다고 해서 커졌다고 해서 소득주도 성장을 폐기하라는 것 다시 과거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지표의 정신을 정확하게 읽지 못하는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제 그동안 양극화가 부착되고 또 경제 장기 어떤 성장 둔화 이런 것들이 부착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인데 어쨌든 방향이 국민들이 명령하는 것이고 맞는 것이기 때문에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짧게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허위 조작 정보 관련해서 한국 사회 여론 연구소가 조사를 했는데요. 5.18 관련 허위 조작 정보에 대한 법적 규제가 필요하다. 75%가 찬성했고요. 인터넷 사업자에게 플랫폼 사업자에게 위법 내용에 대해서 자체 삭제하도록 하는 법적 규제가 필요하다. 여기가 마찬가지로 72%가 찬성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등을 통해서 허위 조작 정보에 정부 광고나 기업 광고를 노출시키는 것을 규제해야 된다 하는 데도 3%가 찬성했습니다. 국민들의 허위 조작 정보 대책에 대한 요구는 점점 더 강해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에 맞춰서 특히 더욱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서른 최고위원의 발언입니다. 이전 대표 말씀하셨습니다만 유엔 안보리에서 남북 철도연결에 대한 제재를 면제한다는 선언이 있었습니다. 이제 이 북측이에 대해서 화답할 차례라고 생각하거든요. 먼저 무엇보다도 김정은 위원장이 서울 합방을 해야 되고 그에 따른 폼페이오 장관과 김영철 부위원장이 골드 회동을 해야 할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야만이 한반도의 비핵화가 앞당겨지고 평화는 일정도 정착될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이 조치를 북측이 유엔 제재 문제에 따라서 화답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김정은, 클린턴, 김정일 회담이 결정적 부분에서 클린턴 대통령이 방문을 못하게 되고 그리고 김정일 위원장이 워싱턴 방문을 거절함에 따라 가지고 한반도 역사가 평화가 와야 할 시점이 20년간 정체되는 경우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화 비핵화를 위해서 대화 협상이 동력이 되살아나고 한반도 평화 시기가 속도를 높일 수 있도록 진행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아울러 9.19 군사 합의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지나친 비난을 당하는 부분이 있어서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9.19 군사 합의에 따라 가지고 GP 철수와 JSA 비무장화, 비무장지대 내 연결도로 무장 자극 등 전쟁 없는 한반도를 위한 9.19 군사 합의 이행이 본격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9.19 군사 합의서에 대한 불신과 비상식적 비판이 난무하고 있어 안타깝습니다. 최근 이현주 의원이 국가안보에 대해서 국회 비준이 없이 행해졌다 해서 9.19 군사 합의서를 무효로 하는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하겠습니다. 또 외벽 장선 400명이 9.19 남북 군사 합의가 안보 태세에 이어지게 된다는 이유로 이행 중지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한 바도 있는 것 같습니다. 분단 70년간 북한의 위협을 과장하고 남남 갈등을 유발해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세력은 늘 존재했지만 분명한 것은 지금 한반도는 비핵화와 전쟁 없는 평화와 번영의 새로운 지점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안보 문제는 국민의 생명과 국가의 전망이 걸린 중대한 문제입니다. 정치적 계산으로 논쟁거리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9.19 남북 군사 합의는 궁극적으로는 북한의 비핵화를 촉진하기 위한 현실적인 과정입니다. 군사 합의는 경전체제 정상화를 통해 우발적 충돌과 전쟁 가능성을 낮췄습니다. 남북 군사 합의가 진행되면 한반도에서 군사적 충돌 위험이 사라지고 국민은 물론 군인도 안전해지고 비핵화 전쟁이 앞당겨질 것입니다.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선동은 두시대적이고 냉전적인 사고방식입니다. 평화를 폄훼하고 의심하고 방해하기보다는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가 우리 함께 힘을 모아야 가능하다는 점을 인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이내용 최고위원의 발언이겠습니다. 지난 20일 문무일 검찰총장은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해서 대법원에 비상상고를 신청했습니다. 이 사건은 1975년부터 1987년까지 부산시 북구에 설립되었던 사회복지법인 형제복지원에서 일어난 무연고 장애인 고아 등에 대한 21,685명을 대상으로 하는 인권유린 사건으로 대법원은 형제복지원 박인근 원장의 특수강금 등의 행위에 대해서 내무부 불령에 따른 행위를 근거로 무죄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 비상상고를 통해 29년 만에 다시 열리게 된 네 번째 대법원 판결에서 정의로운 판결이 내려지기를 기대합니다. 다만 비상상고제도 자체가 법령의 해석과 적용을 바로잡는 취지로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에서 대법원의 판결로 피해자들의 구제에 실질적인 효력을 가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형제복지원의 인권 침해 불법 행위는
1975년 제정된 내무부 훈령 제410호 불황인의 신고 단속, 수용, 보호와 귀양 조치 및 사후 관리에 관한 업무 지침에 의하여 일어난 사건이라는 점에서 국가의 책임을 자시할 수 없습니다. 이제 국회의 역할만이 남았습니다. 형제복지원의 피해자와 그 유족의 명예를 회복하고 그에 따라 보상을 하기 위해 국회의 계류 중인 형제복지원 특별법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여야가 힘을 합쳐 협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어서 남인수 최고위원. 네, 지난 10월 17일 민생연석회의가 출범하고 약 40여일이 지났습니다. 첫 번째 과제로 불공정한 카드 수수료 개편 방안을 가지고 생각을 해서 오늘 중앙위원회 등 중간협의 민생연석회의 참여하에 오늘 발표를 했습니다. 그동안 이인선 당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 차례의 어떤 정책 간담회, 중소상인이나 노동조합 등과의 어떤 간담회를 통해서 당정협의를 통해서 조정을 한 결과입니다. 그동안 관계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이번에 사실 개편에 있어서 가장 큰 의미는 그동안 이제 5억 이하는 무대 수수료 구간이었는데 5억 이상이 사실은 가장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5억 이상의 그 일반 가맹점주들이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호소했었는데요. 5억에서부터 30억 사이에 사실은 차상위 자영업자라고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은 최저임금 인상을 상당히 부담을 느껴왔었습니다. 이 부분에 부담을 덜어주고 또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에 수수료를 인하하겠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이 카드 수수료에 있어서 구성에서 보면은 마케팅 비용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케팅 비용을 대형 가맹점주들이 주로 많이 사용을 하게 되는데 사실은 수수료는 오히려 그 이하 그 일반 가맹점주들한테 건너가는 이런 불공정성과 역질성을 해결을 했다는 점입니다. 아마 지금 이제 노동카드사 노조들이 우려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이 부분은 그만큼 마케팅 비용을 많이 가져가는 대형 가맹점주들은 수수료를 더 많이 내야 되는 실제로 앞으로 정리가 될 것입니다. 그런 우려 부분들이 해소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혹시 고용에 있어서의 불이익이 생기지 않을까라고 하는데 그에 대해서도 구조조정 한파가 물어치지 않도록 저희가 그 당에서 책임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소비자 복지도 불합리하게 줄어들지 않도록 이 부분도 저희가 그 적정을 책임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그동안 애써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용석 최고위원. 예, 서른 최고위원님께서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요즘 남북관계에 대한 수군의 그런 세력들의 발언이나 운동들이 도를 넘고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3일 연평도 포격 사건이 발생하기 8주기가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이해찬 대표를 비롯해서 저희 당 지도부는 연평도를 방문해서 연평도 포격전 전사자 영탑을 참여하고 부대 장병들을 격려하기 위해 연평 면사무소에서 주민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같은 날 언론에는 북측의 비행기 내 최전방 GP를 폭파해서 철거하는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그리고 국방부는 또 2021년까지 동해안과 서해안에 설치된 중경계대응 철책을 철거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며칠 전에는 1953년 정전협정 체결 이후에 처음으로 한반도의 정중앙인 철원지역 남북을 잇는 남북전술도로가 연결됐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먼저 폭파하고 그리고 또 철거해야 될 냉전의 잔재들이 너무 많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정전 65년 만에 합의된 역사적인 판문점처럼 군사 합의서를 폄훼하고 훼손하려는 수구 정치 세력들의 막말과 그리고 또 일부 몰지각과 예리역 장성들의 공산화 발언 등 시대착오적인 행태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충고합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의 가치로 여겨야 할 진정한 보수의 일은 스스로 자신들의 머릿속에 가득 차 있는 냉전의 지피를 먼저 폭파하십시오. 그리고 가슴속에 드리워진 분단의 철책을 먼저 걷어내는 비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모든 발언을 마치고 회의를 비공개로 전환하겠습니다. 물론 여러분의 협조를